화가 바짝바짝 나요. 예.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조선을 지켜줘. 어차피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이왕 이렇게 된 거 대박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사는 인생.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 정도 팔아먹는 것쯤이야. 이 말입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나쁜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친일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완용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완용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의 탑,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강제병탄조약 세 개를 다 주도했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는 그 과정이 정말 그들이 어떤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악랄한 작은 마음이 나라 전체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비판에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되게 똑똑했어요. 꽤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나름 헌신적이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태어났던 집안은 조금 약간 반계였었는데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풀리게 되죠.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옥균, 박영일 같은 급진기합파나 김홍집, 어윤중 같은 온건기합파들은 개성들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거칠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완용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말하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종이 신뢰도 받으면서 고종 다음 왕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 유경공원은 관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학교예요. 개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교죠. 이게 고종의 의지예요. 근데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고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러시아나 일본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결단을 내리죠. 너가 주미 외교관으로 가서 미국을 좀 돌아보고 와라. 해서 실제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갖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몇 명 보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영익 같은 경우인데 너무 개화 정책이 열렬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쫙 돌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끝이야. 이러면서 완전 인간 말종이 돼서 밀매어 받아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완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탁월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덕수궁 뒤편에 여러 그 외국 공사관이 있었고 미국인, 러시아인, 그 외에 영국, 프랑스인들이 많이 만나면서 외교를 펼쳤던 그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당시에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완용이 진력을 해요. 이 당시 때 이제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좀 피난을 시키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정도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세를 잘 읽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완용의 어떤 이런 애국적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어요. 협회장도 역임했었고요. 당시에 독립협회를 주도했었던 핵심적인 인사가 윤치호, 이완용. 근데 여기서 드디어 싹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서양 열강들과 이권 거래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선 굉장히 독립을 외치지만 한편에선 외세 의존적인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기엔 박쥐 같은 사람인 거죠. 제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중앙 관료였었던 이완용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관찰사로 내려가게 돼요.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완용이 진짜 확 바뀌어요. 아니 내가 남들 다 친일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붙을 때 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외국도 갔다 왔고 이렇게 고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독립협회도 솔직히 고종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따위로 날 때 할 거야? 좋아, 한번 해봐. 그래서 일본인들과는 연고도 없었고 친일 관료나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인이 바뀌게 되죠. 이 당시 몇몇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인하시오 라고 하니까 사인을 안 하죠. 누가 거기 사인하겠어요? 을사조약을 사인 안 한다고 막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완용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토의 눈에 띄는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다. 단순한 학부 대신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정미칠 조약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다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신분지법, 보안법, 군대 해산 등을 다 주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의 의견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켜버리죠. 요게 이제 정미칠 조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실권을 이토에게 갖다 바친 이 전 과정을 이완용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로로 상을 받아요. 훈 1등 우길 동화장이라고 하는 상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완용이 조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동양협회라는 기관이 있었었는데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나라 추진했던 단체인데 여기다가 굳이 본인이 기부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기후각서라고 해서 한국의 사법권을 없애는데도 역시 또 이완용이 직접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강제병탄조약도 당연히 이완용이 주도를 했는데 협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양심과의 협상인지 아니면 고종을 능멸하기 위해서 한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국호하고 왕이란 칭호는 지켜줘. 이게 이완용의 협상이에요. 아니 나라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국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대신에 고종, 순종이라고 여전히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요. 진짜 이제 좀 얄팍하죠, 그렇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고종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형태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흐름과 타이밍을 보고 일본 총독부에서 원하는 행동들에 대해선 다르게 부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창덕궁 자체를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고 2번이나 건의를 참 진짜 죄송합니다.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1919년 거족적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3.1운동 당시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경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돼. 시간 지나보면 다 실패하고 말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식의 논설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대가로 얻게 됐던 것들 많죠. 뭐 돈이나 은사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갖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산 액수는 한 300만 원 정도,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었던 이회영 선생 가문이 그 당시 긁어모았던 돈이 한 6, 7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고 친일파 재산환수라는 건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잊지 못한 현장이 있었었죠. 그 환수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목전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완용의 땅 중에서 약 200여만 평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완용이 친일의 대가로 얻었던 토지의 0.05%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면전에서 들었어요. 되게 허탈했었죠.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어요. 친일 재산 환수라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거든요.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한 대가로 만들어진 토지를 또 누구한테 팔고 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치열하고 집요한 토지 환수 전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정의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갈았죠. 문자 그대로 칼을 갈았고요. 이재명 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문하고 나와서 인력거꾼하고 둘이 있었을 그 상황. 그때 달려가서 이완용을 찌릅니다. 왼쪽 팔을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의사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수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이완용은 1920년대 중반에 죽거든요. 일제 식민 시기의 전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옥인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의 장례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됐는데 그 행렬이 고종이 죽은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던 행렬이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출세주의적 욕망이 나중에 갔었을 땐 한민족의 역사의 암적인 존재로 기능했다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